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FOMC, 즉 연방공개시장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FOMC 회의보다도 SOMC 회의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FOMC는 좀 익숙하실 테지만 이 SOM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이번 주 6월 페드 회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뉴욕 금융시장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월가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열리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파월 의장과 그 페드 인사들이 얘기했던 말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언행 일치가 가장 이렇게 관심됐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자문회의를 해주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 구별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어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는 성장주를 좀 이렇게 부추기면서 주가가 한 뭐 4,000선, 4,100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습니다는 그리고 금융교육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펀드를 한번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펀드 실적들이 다들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금융교육 나서고 그다음에 성장주라든가 이런 게 유망하다 이렇게 하면 본인 자신의 펀드들은 좀 수익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펀드들이 수익이 엉망인 상태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형 기술주들 성장주가 간다. 그리고 금융교육이 어쩌다 하면 이것이 사실상 얼만큼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또 이렇게 그분들의 고객들한테 얼만큼 신뢰가 갈까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야채 자문회의에서 오늘 그 월가에서도 언행 일치가 페드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면 시장은 혼란스러운 거죠. 언행의 일치 가능성이 적다면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페드 회의를 앞두고 오늘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의 국채금리 아무래도 페드 회의에 인플레 문제, 기준금리, 테이퍼링 하면 금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금리 상으로 보면 하루 모습인지 알았지만 지난 그 주말에 1.45%에서 1.49%로 올랐습니다. 한때에는 1.5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는 떨어져야 됩니다. 다른 요인도 결부되긴 했습니다는 나스닥 지수는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인플레 우려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요인도 결부되어 있습니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저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이러면 달러가 강세돼야 되겠죠. 네. 인플레 우려가 되면 국제 금값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달러 인덱스라든가 국제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결부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죠. 금값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값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월가가 사실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제각각 해석한다. 제각각 시장의 움직임이 그런 결과로서 마켓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전 캐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죠.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론 전제 조건이 에너지 청정형으로 사용한다면 전제 조건으로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측면이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엘살베도르가 법정화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그대로 법정화폐를 인정하겠다. 이에 이어서 사실 탄자니아가 법정화폐를 인정하겠다는 두 번째 방안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런 것이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격을 부추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4만 달러대 종전에 3만 5천에서 4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에서 좀 다소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죠. 네.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포착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아마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는 당사자들이니까 제3자 입장에서 SOMC라는 개념이 부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지금 5월 그 페드 회의에서 5가지 난스표 궁금증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FOMC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SOMC가 상당히 주목을 그 사람들의 의원들은 어떤 견해를 보일까 하는 측면이 월가라든가 국민들 시장에서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마 오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드웨이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SOMC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FOMC는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어 이니셜이 되고 있습니다는 네. 풀네임을 이렇게 보면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다.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이게 연방공개시장 회의다, 연준 회의다, 페드 회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그 얘기하는 SOMC 개념은 섀도우 예비, 그다음에 그림자로 얘기하죠. 오픈 마켓 커미티에서 그 이니셜을 따서 SOMC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림자 연준 내지는 예비 연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의회에서 보면 미 의회에서는 캐비넷이라고 그러죠. 캐비넷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임명하기 전에 사실 강요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그 섀도우 이렇게 돼서 사실 그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당선 가능이 있을 때는 자기 네. 도와주는 사람들이 미국은 행정에서 보면 메리트 시스템 공무원에 이렇게 실적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섀도우 시스템 해서 사실 스포츠 시스템 죄송합니다. 스포츠 역관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일종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강요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당선되기 직전에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도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요는 어떻게 구성하겠다 하는 것을 보통 섀도우 캐비넷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SOMC도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이게 이제 회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것처럼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는 임시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항상 제 말씀해드리면 이런 새로운 그렇게 용어를 내놓으면 이게 사실 만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뿌리를 갖고 있다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 큰 정PD께서 지금 자막을 보여주셨습니다는 SOMC가 언제 만들어지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나옵니다는 1973년 칼 브루노 교수, 로체스터 교수입니다. 그리고 앨런 멀처, 카네기 멜론 교수입니다. 이 두 대학은 로체스터 대학과 카네기 멜론은 금융 사이드에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하버드보다 더 금융 사이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렇게 해서 물론 그때 대학 평가마다 미국은 이제 우리는 하버드 종합대학으로 뭐 예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현재 가보면 프로그램별로 대학의 랭킹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우리와는 좀 대학 평가가 다르다. 그래서 금융 사이드에서 보면 로체스터 대학과 카네기 특히 카네기 멜론 내는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이 명문학교의 교수께서 이것을 1973년에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통위원들이 너무 현 정부의 성향적인 사람들은 많이 구성되어 있다. 제 목소리를 못 낸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립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한은법 1조 관련해서 한은법 1조는 아주 머리끄리거든요. 국회에 이렇게 해서 사실 한은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시원하게 못 낸다 하는 측면에서 너무 소위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는 문키즈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제3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좀 금통위가 결정되는 기준금리 상황이라든가 통화정책 내에서도 제3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해서 공정한 그 견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도 사실 그 예비 금통위 그다음에 그림자 금통위 이런 것이 사실상 그 논의가 됐었고 이것이 일부 민간 차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Shadow Open Market Committee라는 SOMC에 대해서 지금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왜 연준 FOMC 회의보다도 이 SOMC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SOMC, Shadow Open Market Committee가 1973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와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때 당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시절이었죠. 공화당 정부 때. 네. 사실 그때 우여곡절이 많았죠.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런 거에서 굉장히 본인의 그 이렇게 잦은 하야력이 끝났습니다는 탄핵 문제가 불거졌었죠. 그리고 국제통화제도에 있어서는 1945년서부터 유지했던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 근본위 체제가 사실 교역령 대비해서 금의 양이 보충되지 못하다 보니까 금태한 정지를 선언했던 아주 혼란스러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문제에 있어서는 1973년 얼 쇼크도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 인플레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인플레 문제가 상당히 지금처럼 불거졌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페드 입장에서 통화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요. 통화 공급이 실제로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태환 정지하다 보니까 통화 공급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 문제가 통화 공급이지 않느냐, 그러면 페드의 책임이지 않느냐, 테이퍼링 돼야 되지 않느냐 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페드는 어떠냐면 통화 공급에는 문제 없다. 공급 차질이다. 네. 공급 차질이다. 이런 쪽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면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됐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1973년 보고만 들을 수 없다. 페드네 당신네들 보고만 들을 수 없다. 닉슨 대통령에서 이렇게 좌우되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제3자 입장에서 1973년에 이것이 만들어졌던 배경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을 되돌아가서 2021년 지금의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올해 3월 이후에 인플레 문제가 분영돼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파월과 페드 인사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일시적이냐 하면 인플레 주요 요인은 기저효과다. 우리도 누차에 말씀드렸으면 작년에 아주 안 좋은 거에 대한 기저효과다. 그리고 원자재라든가 뭔가에서는 공급 차질이다. 거의 상황이 동일하죠. 1970년대. 그리고 작년 3월 이후에 무제한 통화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 문제가 일시적이다 해서 인플레 문제가 통화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 하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을 계속해서 했다겠다 하는 것이 최소한 지난달까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973년 상황과 비슷하고 지금에 대해서 너무 고집스럽게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시장과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오니까 아무리 훌륭한 파월 의장이라든가 FA 인사들도 당신 견해는 그렇고 고집이다. 제3자 입장에서 이와 비슷한 쪽에 SOMC,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와 비슷한 이 사람들의 견해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는 6월 회의에 페드가 갖고 있는 풀어야 될 5가지 난수표 궁금증에 네. 대해서 이 SOMC 의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하는 측면이 사실 오늘 월가에서 이렇게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의 미국의 상황, 인플레 상황이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SOMC가 부각된다는 것은 얼만큼 이렇게 페드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좀 떨어졌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이런 시각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름한다는 측면에서 SOMC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페드의 난수표라고 불리는 5가지 궁금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논리상 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시 오늘 월가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6월 회의니까 분기별로 경제 전망이 나오죠. 네.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도 관심이고 그다음에 양대 목표인 고용도 2, 4분기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격변이 있었죠.
물가와 관련해서도 4월 소비자 물가 충격 뭐 어쩌고 해서 굉장히 기쳤죠. 이걸 반영해서 6월 달에 양대 목표에 해당되는 고용과 물가는 어떻게 상향 조정될 것이냐. 이게 이제 여기서 수정 조정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 하반기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목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 전망과 함께 다시 한번 똑같이 이제 나오는 게 사실 그 포워드 가이던스 문제가 있고 낫 프로피트 문제가 있죠. 어느 그 금융의 그 천재라 하는 유튜브에 이렇게 그렇게 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점도표 낫 프로트는 매번 연준 회의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경제 전망이 나올 때 낫 프로트가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낫 프로트 문제는 바로 사실 그 굉장히 관심이 된다. 벌써부터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낫 프로트야 지난 3월 대비해서 자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국면 이건 없겠죠. 근데 2020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 사람이 4명이 2020년 말에는 사실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는 2022년에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견해의 사람이 높았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또 금리를 인상하는 견해가 2022년으로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인원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고 이게 앞으로 얼만큼 전향되느냐 시기가 앞당겨지느냐 우리 그 캐서분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는 금리 인상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5시 30분 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작년에 9월 달에 채택했던 평균 물가제 이제는 평균 물가제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6개월인가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코로나 위기는 극복했다. 코로나는 극복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평탄한 작업이 된다. 평탄한 작업이 됐을 땐 과도기적 측면에서 평균 물가제의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작년 9월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평균 물가제 이제 효용성이 다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새로운 걸 도입할 것이냐. 그래야 지금의 변화되는 환경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 회의에서 풀어갈 숙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궁금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일단 페드 경제 전망에 대한 윤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망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먼저 보는 겁니다. 네. 그죠? 이제 정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저랑 정 교수께서 오랫동안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긴장을 미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요즘 좀 각종 지표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증권사에서 논란이 되는 게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증권사의 정캐스께서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이다. 근데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요즘 젊은 동학개미들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주식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캐스의 관리 고객이다 하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거래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캐스는 단순히 관리 고객이다 노력 없이 관리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실적이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보너스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캐스터 입장에서는 정직하시기 때문에 내 실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기 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네. 이제 관행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니지만 하는 게 역시 시청자분께서는 내 노력과 관계없이 실적을 올렸다는 측면에서 사실 정캐스터가 변화된 환경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서 상당히 정직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그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이제 오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 네. 자 그러면 좀 더 좀 쉬운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자 정캐스터 입장에서는 지금 러버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캐스터가 자 지금 이제 고용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이 지금 AI라든가 로봇으로 빨리 바뀌다 보니까 자 나는 고용시장을 참여하지 않지만 정캐스터 입장에서는 로봇을 고용했습니다. 네. 로봇을 고용해서 사실 로봇을 통해서 내가 각오했던 업무를 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캐스터 입장에서는 실업자입니까? 취업자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네. 될까요? 늘 로봇이 노동시장에 이렇게 참여하지 지나고 않았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실업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접해서 인공지능이든가 로봇으로 가니까 거기에 네. 투자해서 고용시장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고용의 개편 문제, 삼국경제TV 밑에 자막에 앞으로 페드도 고용 부분을 편제를 개편하겠다 하는 측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중시한다면, 과거 실업자에게 사람을 중시한다면 분명히 정캐스터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캐스터는 미래 환경에 미리 대비해서 로봇을 고용했죠. 그러면 휴먼 캐피탈 개념이라서는 고용시장에 참여한 겁니다. 예. 참여한 겁니다. 실업자의 개념도 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정캐스터께서 현명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왜 월가에서 페드에서 그런 게 관심이 됐을까? 네. 지금 뭐 주식이 하나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근본적 문제가 검토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종전에 자 경제 전망하는 포브스 모델의 거시경제 모델이 종전의 시계열상의 모델 분석에 의해서 나와봐야 그 경제 전망치가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모델이라든가 하는 포브스의 거시경제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맨날 전망이 뒤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망이. 네. 자, 그래서 페드의 그 경제 전망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뒤따라가죠. 안 그렇습니까? 전망은 미리 해야 되는데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뒷북을 치고 있는 뒷북을 거죠. 치죠. 여기서 네.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페드의 경제 전망. 여기 우리 정캐스께서 영어를 잘하십니다는 First Around FD 이벤트에서 네. 뒷북 친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뒷북 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시차가 9에서 1년. 심스 그랭크 테스트 보면 9에서 1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의 통화정책은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의 뭐 물가 가지고 뭐 테이퍼링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하는 1년 후에 예상을 해서 자 이렇게 된다. 그럼 1년 후에는 인플레 문제가 계속해서 일시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지금의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뢰가 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자 6월 전망을 보겠습니다. 6월 전망은 3월의 전망치 6.5%, 12월 달에는 3.2%인가 제 기억됩니다. 그러면 6.5% 된다. 이게 3개월 만에 아무리 백신 보급이 빨라진다 하더라도 그 백신 보급도 빨라지는 것도 예측입니다. 변수를 했을 거면 하더라도 똑같은 올해 성장률인데 작년 12월에 3개월 전에 전망했던 3%대에서 저 3개월이 6%대 간다. 그럼 저 전망치를 믿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백신 보급이 빨라지고 경제 지표가 단기 지표가 나오고 나서 후행적으로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드름격으로 전망치 나오면 자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얼마큼 도움되겠느냐 하는 이데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근본적 문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이되는데요. 결과적으로면 이번에 이렇게 이번에 6월 전망에서 보면 성장률 4월달, 5월달 이렇게 해서 보면 성장률 보면 지금 10%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GDP 애틀랜타 나올 것 같은 거는 자 그래서 6.5% 이렇게 2분기의 성장률이 10%대 나오면 성장률만 딱 때려버리면 7% 나오거든요. 네. 7% 나오느냐? 연간 성장률이 이게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상영 이렇게 미래에셋 본부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우리가 2분기에 경기 정점론 나오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에 어닝 시즌에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실적도 자 시스템이 정비가 되니까 예측치와 실적치 간의 서프라이즈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증시에서 보면 경기와 민감 관련된 이런 쪽의 수익률은 상당 부분 지금 둔화된다. 우리가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이렇게 추천했었고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한국 주식을 추천했고 올해 들어서는 테이퍼링 문제 경기가 그렇게 테이퍼링이 되는 건 경제 정상화되면서 경기 민감주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2분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정점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폭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좀 긴 안목에서 주식이 좋지만 긴 안목에서
긴 호흡 가지고 좀 이 부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2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 7월부터 발표됩니다는 상당폭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 문제가 예상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와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계기가 됐고요. 매 분기마다 성장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것도 가장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데 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이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미스매치가 굉장히 인상 깊게 오는데요. 네. 자, 페드라든가 인사는 아직고 이게 국민들이 4월 이서부터 인플레가 지금 얼만큼 지금 관심사입니까? 근데 계속해서 민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대변해 버리거든요. 이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뭐냐? 너무 페드가 종전 것처럼 이렇게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 게 아니냐. 겸손하지 않지 않느냐. 겸손하지 않지 않느냐.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냐. 지금 식품 가격이라든가 올라오는데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SS이라든가 미국의 학계는 설령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자, 국민들이 궁금하고 국민들이 지금 식탁물 물가 쭉쭉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상태에서 보면 왜 국민들이 궁금하는지 이 궁금할수록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좀 우리 정책당국 입장에서 이렇게 사실 그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SMC 이현진이든가 이러면 지금 환경이 변했지 않느냐. 그래서 성장률과 물가 간의 정전에 정형하던 스타라이즈 팩트 같은 이런 정형하던 사실을 좀 지금의 환경에 맞게끔 재점검해야 되는 게 페드와 페드 인사들의 이렇게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네. 자 오늘도 한국경제 TV에 워낙 관심사기 때문에 텀 뉴스로 미국의 국민들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텀 뉴스 거의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페드라든가 페드에서 발표되는 이런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보는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일시적이다 하는데 국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 문제 현실적으로 탁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미 국민들의 1년 후의 기대. 왜냐하면 1년 후가 3년보다 중요한 것은 3년 1년 후 페드의 통화정책 앞서 말씀드린 9에서 1년 시차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페드의 테이퍼링 문제는 1년 후에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3년 후에 기대 수익률 안정되겠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안정되죠. 지금 통화정책이 이렇게 지난해 풀었던 것은 바로 1년 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작년에 3월에 풀었으니까 1년 후가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조사 당시에 1년의 기대 인플레가 미국 국민들이 3.4%였습니다. 6월은 미국 국민들이 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4%까지. 그래서 자 이거를 미국의 페드는 아직도 일시적이냐. 근데 국민들은 다가온다. 월가에는 인플레가 텍스 마닝 기법에서 인플레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어조가 많다. 관심사가 높다. 하는 측면에서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고용시장의 직제개 평가와 함께 CPI, 근원 CPI, 과거의 방식에서 개편돼야 되지 않느냐. 네. 언제까지 미 국민들은 인플레 느끼는데 페드 당신네들은 과거의 편제를 괜찮아서 CPI, 근원 CP가 안정돼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MC의 견해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학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제3자, 당사자 아닌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SMC의 과거의 가능을 보면 SMC 과거의 가능은 역시 통화정책은 뭐냐?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파월 의장과 페드 인사의 말을 디펜스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아니고 본인들의 말을 지키기 위한 이재열 총재라든가 금통위원회 말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이 가면 시장이 가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회성을 갖고 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이런 쪽에 가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욕 연은의 설문조사 결과도 그랬고 시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 체감적으로 더 다가오고 있는데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아마 우리 탑뉴스에서는 네. 잡지 않았습니다는 영래포 수요가 아마 예시는 보셨을 겁니다. 최고가 됐다. 한번 보셨죠? 최고가 됐다. 아마
우리 큰 정 PD께서 이 정 PD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큰 정 PD, 작은 정 PD라는 그렇죠. 겁니다. 혹시 오늘 영래포 수요 급증해가지고 아마 연합 인포메스의 뉴스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로 경신했습니다. 예. 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없다. 고객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은행에서 돈 넣지 마세요.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돈 넣어봐야 나는 그냥 수익률이 거의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 다시 해체하겠습니다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페드의 통화정책 테이퍼링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국채라든가 주택 저당증권을 줄이느냐 테이퍼링. 근데 요거는 아니거든요. 정급펀드이기 때문에 투기 등급이든 요걸 그 때문에 테이퍼링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무제한 통화 공급에서 취했던 정급펀드를 지금은 SMCCF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황이거든요. 페드 입장에서도 많이 전향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영래포 금리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얼만큼 페드의 무제한 통화 공급을 돈이 부족하다면 사실 이걸 더 바라겠죠. 근데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돌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SMC 입장에서는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1973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시적이 아니라 FMC 통화 공급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FMC 통화 공급과 작년에 3월 직후 임시회의 직후에 무제한 통화 공급을 취했던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면 액션을 취해야죠. 시장에서 더 이상 돈의 공급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액션을 취해야죠. 액션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무너졌을 때,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 7%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이거 하나 근거로 해서 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입장은 사실 이것은 SMC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청자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변한 만큼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페드의 고집, 파월의 고집, 그다음에 파월의 교체 이런 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와 테이퍼링에 대한 FOMC와 SOMC 간의 의견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OMC에서는 경기 판단 지표로 수익률 곡선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미국의 월가에서 SMC의 견해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FOMC 의원들과 같이 대비시켜주는 쪽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FOMC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들을 볼 때는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페드의 그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의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국채라든가 매월 800억 달러죠. 그다음에 주택 저당 정권 같은 400억 달러 이걸 당장 줄이기는 어려울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기준금리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뉘앙스적인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의 논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번 회의에서는 닷프로트에 실질적으로 보면 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기준금리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쪽에 의향을 비칠까 하는 것이 앞당기냐 뒷당기냐 닷프로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FOMC 멤버들과 그다음 SOMC 멤버들과 그리고 SOMC 멤버들과 그다음에 시장과 월가의 견해가 엇갈린다면 아마 이게 서로 융합하는 것이 아마 올해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론은 많이 벌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여름 휴가철 이후에 많은 이렇게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미국은 이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입니다. 캘린더 1월 1일이지만 세계 공통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1일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오면 피스칼 이어와 그다음에 사실 모니터리 이어와 일치되는 10월 1일에 통화정책 이유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번에 제3자 입장에서 SMC를 한번 공부해보는 이런 자리도 좋은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6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오히려 연준 회의보다도 SOMC라고 하죠. 그림자 연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새로운 용어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경제 공부 함께 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